최재형 전 원장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가도를 밟게 됐는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또 어떠한 양상이 전개될지 저희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국민의힘 관련 얘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과 지난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뒤 합당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합당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무협상단에서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양당 대표 만나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응답이 없고 결국은 통첩 시한을 정했습니다. 9일까지가 협상의 마지노선이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당은 상당히 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철부지 애송이다. 이 정도의 감정 싸움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적인 양상, 누구한테 더 책임이 큽니까? 그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단정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양쪽 다 책임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당이 물론 합당하는 거니까 같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서 합당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만요. 이 두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뭐 의석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역할을 본다고 하면 그냥 1대1로 합당하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게 만약에 규모가 비슷하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걸 합당을 하면서 최대한 예우는 하겠지만 그걸 그냥 1대1 동일한 관점에서 해달라.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내부에 있는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합당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떨어져 있거나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야권 분열이 일어나서 여권 후보와 경쟁해서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합당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물론 그게 필요한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양보하면서 합당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걸 지렛대로 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출마할 수 있다. 내가 외부의 제3지대에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많이 얻어내고 받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계속 풍겨야만 국민의힘이 더 몸이 달아서 우리가 더 양보할게 하면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과연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의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얘기하는 뭐 오늘 아까 얘기한 철부지 예송이 얘기도 나왔고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요란한 승객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관계망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철부지 예송이란 말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답글로 요란한 승객이다 이렇게 올렸는데 감정 싸움까지 간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당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합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면 안철수 대표가 많은 부분 양보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입당해서 본인만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처럼 동일한 후보로서의 경선에 뛰어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과연 그걸 선택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전격적인 입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전혀 없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의 국민의당에 본인을 따르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에 있는 사무처 직원들이나 식구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들 그렇게 쉽게 합당에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금 시한으로 정한 그 9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합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같이 두 당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데는 또 따로 배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옛날에 정당 등등을 같이 했을 때부터 이미 좀 불신이 쌓였다. 이런 분석이기도 한데 박사님 어떻습니까? 사실 뭐 사적으로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니죠. 2016년에 서로가 노원병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패했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바른미래당 만들었을 때 사실은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바른정당과 좀 진보적인 색채가 있는 국민당이 합쳐서 목표는 그거였어요. 진보를 넘나들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바른 미래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결국에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됐어요.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고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 개혁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 추스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불신이 커지고 갈라지게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 유승민계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의 불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도 있는 겁니다. 일테면은 상대 당과 물론 아주 군소 정당입니다만 국민의당 3석밖에 안 됩니다만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협상 시한을 딱 정하고 최후 통첩을 한다든지 예스냐 노냐 대답만 해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상대 당이 뭐 돈과 조직이 없지 뭐가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어떻게 보면 좀 모독적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선거 막바지에 가서 여야가 박빙이 됐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계속 바깥에서 남아서 있는 경우에 네. 1% 2%라도 나눠 간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을 통한 정권 교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됩니다. 요란한 승객 태우지 않겠다 얘기하는데 버스 타고 가다 보면 별의별 승객이 다 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도 많은 지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들어가려면 적당한 지분 요구를 하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합당하겠다 해놓고 안 들어갔을 때 그 부메랑이 안철수 대표에게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목, 내년 대선에서 여와 야의 구도가 박빙이 됐을 때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자신이 서울시장에 나가게 될 경우 대권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대선에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번 협상이 지금 이렇게 난항을 겪는 과정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지금 안철수 독자 출마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야권 분열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합당이 안 돼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바깥에 남아 있는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난 10년간의 정치 실험 동안에 많은 시기를 놓쳤거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장난 벽시계도 하루에 2-3번은 맞는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별의 순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의 순간을 언제 잡을 수 있냐면 안철수 후보가 원 오브 댐으로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 안철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동연 전 총리 같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보수 진보할 것 없고 여야 할 것 없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기존 정치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어떤 중도 실용적인 노선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매우 힘듭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제3지대 중도가 갈 길은 매우 험난하고 매우 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극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국민의당이 어떤 지점을 노리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유추를 해봤는데 하지만 과연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난 뒤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9일까지라고 시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무산이 되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그렇게 무산될 거라고 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넘어가게 되면 당분간은 좀 소원해지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계속 논의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갈 수도 있다. 왜 지난번에 윤 전 총장이 했던 스타일도 비슷해요. 이준석 대표가 언제까지 들어와야 된다. 네. 입당 안 하면 버스 출발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 빨리 들어와서 입당하도록, 그러니까 합당하도록 만들려는 저는 전략적 네.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지나고 나면 당분간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모멘텀이 되면 또 합당 시도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나와서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선에서는. 그렇죠. 그럼 표가 당연히 네. 갈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애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럴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합당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저는 될 거라고 보고요. 9일이 지나서도 만약에 합당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네.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라도 후보 단일화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후보를 하나로 모아야 돼요. 그거는 뭐 야당의 필수적인,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야 대결이 1대1로 안 되면요, 불리해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대선은 제가 볼 때 박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태도를 취하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합당을 계속 추진할 거고, 네. 합당이 안 되더라도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노력은 계속 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합당 문제가 9일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전혀 논의가 안 되거나 네.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8월 말 경선 일정에 맞춰서 합당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 또 야권 단일화 등등을 통해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민주당 대선 본 경선 2차 토론이 조금 뒤에 열리게 됩니다. 뭐 그동안 일주일 사이에 기본소득 또 기본 뭐 주택 등등 여러 정책이 나오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만 가장 뜨거운 공방은 지금 또 이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전과인데 여당 내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거셉니다. 뭐 이재명 지사 전과 여러 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진영 전 대변인의 SNS 글이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교수님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음주운전 자체가 잘못됐죠. 어떤 형태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2004년도에 있었던 문제고 본인이 이제 여러 번 사과를 했거든요. 지난번 대선 경선 나와서 지난번 재선 경선에서 사과했고 또 지방선거 나와서 또 사과했고 계속 사과를 했어요. 이번에 또 사과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논란이 될 때마다 사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대통령 후보가 어쨌든 한 번이든 그 뭐 상관없이 음주운전 한 거 자체는 국민들 볼 때는 이거는 민망스러운 일이잖아요. 잘못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 후보로서는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게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한 번이라는 증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후보들이 지금 이 오늘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후보들이 이제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이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만 하면 이게 네거티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국민들한테는 또 피로감이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하는 증거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게 이제 한 번이라는 게 결정이 되고 끝나버리면 영향이 클 거라고는 보진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지사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고 이미 여러 번 있었던 얘기고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다른 경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다른 한 번 있었다. 그럼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거는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는 계속 2004년도에 한 번 그걸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은 낮다. 다만 그게 만약에 정말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 다른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 논란도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후보 자질에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과연 정말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냐.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첫 번째 음주운전이 미칠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분명히 또 폭발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후보들에게 모든 이 전과 범죄 기록을 요구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 공개할 때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된 그 경우만 공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후보들이 다 공개해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또 배우 김부선 씨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 얹은 상황입니다. 박사님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우리 원팀이야 하고 협약까지 해놓고는 이 음주운전건이 딱 나오니까 많은 후보들이 일심단결해가지고 검증단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재명 지사는 동료애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료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이제 자질부터 정책 검증까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검증단을 만들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만들면 좋을 텐데 100만 원 이하의 범죄 전력이라고 해서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직에 출마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범죄 전력을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음주운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검증까지 좀 하면 좋겠다.
일테면은 뭐 이재명 지사가 기본 주택을 내놨어요. 월세 한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역세권에다가 지어가지고 월세 6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듣는 사람 너무 가슴 뛰고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역세권에 땅이 있나? 돈은 어떻게 마련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들이 검증을 같이 한다면은 정책의 대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신복지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지 국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 아마 지금 칼을 갈고 있는 부분이 이 지사가 왜 경기도지사를 유지하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냐, 또 이렇게 검증하자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나왔지 않느냐. 근데 왜 이 지사는 계속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면서 경기도의 돈을 여기에다 쓰느냐라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지사는 그거 아니다, 이거는 도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에서 도정과 캠프의 활동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공적 조직이 선거 캠프로 활용되는지를 아마 매일 눈으로 관찰하지 않겠나, 검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부 후보들은 검증단을 설치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입니다.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 찬성하는 쪽이고요. 하지만 이재명, 추미애 두 후보는 이 검증단 반대했는데, 지금 후보들의 의사가 엇갈리면은 검증단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마 그 당 대표의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심송심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송영길 대표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지도부의 입장은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검증단 꾸리는 게 후보들에게 좀 미치는 영향이 클 수가 있고, 검증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조차도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그냥 공방으로만 끝나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송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기본적으로 이게 모든 후보가 동의하지 않으면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경선 시작하기 전에 또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는데, 도중에 만드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고, 누가 그런 검증단에 들어갈 거냐 가지고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누구 편이냐, 누구 또 가깝냐, 이런 거 따지면요, 만들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모든 후보가 정말 동의를 다해서, 지난번에 그 경선 일정 바꾸는 것도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좀 연장을 했거든요. 그게 만약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경선이 시작된 뒤에 뭘 바꾸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시작하기 전에 룰을 바꾸거나 뭐 규정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경선이 시작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뭘 또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체 후보가 동의하자면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물론 이제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야 되고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대표 입장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검증위원회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출발하기 전이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출발을 한 상태에서 예비경선 끝났고 이미 6명 추려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룰을 바꾸는 것은 이해관계가 부딪혀진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